안녕하세요. 토목직 강사 이양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난 4월 5일은 2025년도 국가직 9급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난이도를 떠나서, 시험 결과를 떠나서 시험 본 모든 분들 전부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영상은 토목직 해설 총평 영상입니다. 제가 크게 4개로 분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난이도 분석,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커트라인 예측, 그러니까 전년 대비 커트라인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유지될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25년 지방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시험에 대한 예측과 전망, 그리고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해설과 그 다음에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씨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첨부 파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이양민 토목직 검색하시면 다음 카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면 두 가지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같이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 더, 최다 기출문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모든 문제가 비공개 문제까지 전부 다 복원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문제 해설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생, 비수강생 전부 다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운받아서 모의고사 대응으로 풀어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이론 수업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제 경향, 그러니까 문제 분석을 하는 게 이제 주된 목적이다 보니까 개개의 문제풀이에 좀 미흡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개인 대 개인의 입장이 돼서 성실성의껏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난이도 분석입니다. 제가 시험 딱 끝나고 나면 하는 게 뭐냐면 똑같이 여러분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공만 토목직 강사니까 40문제죠. 뽑아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풉니다. 이때 최대한 여러분한테 빙의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이어서 어땠을까라고 생각하고 진짜 40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요. 제가 딱 끝나고 나자 첫 번째 드는 소감, 와, 뭐였을까? 어려운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어려운데? 사람들 많이 힘들었겠는데? 이 생각을 솔직히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팩트 체크하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문제 유형을 A, B, C, D로 분류를 합니다. A는 기본 문제, B는 공식대인 문제, C는 응용하는 문제, D형은 알아도 풀기 어려운 문제죠. 평균 개수는 이런데, 그러니까 선입견이 생길까봐 제가 어떤 문제 미리 쉽다 어렵다 선입견 생겨서 나중에 이제 출제 유형을 분석을 하게 되면, 문제 유형을 분석하게 되면 이게 오해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 문제 풀자마자 전부 다 바로바로 A형, B형, C형, D형을 표기합니다. 끝나고 개수 셌더니 놀라운 게 뭐냐면 7개, 6개, 6개, 1개인데 이 개수가 놀라운 게 아니라 작년 시험과 개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도치 않게 끝나고 나서 분석을 했더니 사실관계만 따져보면 작년 물론 이제 사람이 하는 거니까 오차는 있겠지만 또 반대로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이 오차가 있어봐야 또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실제 작년 시험과 큰 차이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런데 나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 끝나고 나서 어려운데? 작년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이유를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좌측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좌측은 그러니까 장별 챕터별 문제 개수입니다. 1장 응용과 일반은 판별식이나 마찰 같은 문제. 이번에 이제 마찰 문제가 나왔죠. 2장은 정정보 해석, 3장은 라멘아치 케이블 도르래, 4장은 트러스, 5장은 단면 성질, 6장은 재료화, 7장은 처짐, 8장은 부정정, 9장은 기동, 10장은 탄소성 해석입니다. 평균 개수는 이렇고요. 올해 국가직 시험 개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플레이 멈춰놓고 나서 유튜브 멈추고 분석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까? 자, 앞서서 최근 토목직, 그러니까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인데 토목직 수험생의 가장 큰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비전공자 유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자가 아니라 비전공자 유입이 엄청나게 많아. 제가 꾸준히 현직들하고 만나고 있는데 현직들도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채용자 들어오면 비전공자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느끼는 건 거의 과반수가 넘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정규 입 상당히 많다는 거. 두 번째, 당연한 얘기겠지만 목표를, 그러니까 공부 기간을 굉장히 짧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합격도 물론 당연히 공부가 짧은 시험도 많고 준비도 짧게 준비해서 시험 보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막 몇 년씩 준비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3개월, 2개월도 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시험 보는 분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볼 수밖에 없느냐? 당연히 공부를 한다. 야, 시간은 제한돼 있고 할 거는 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잖아. 뭘 하겠어? 앞장에 시중하는 거지. 이렇게 여기 보통 재료값 전까지 여기서 승부를 내려고 합니다. 안정적으로 점수를 내려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풀려고 봤더니 2장 정정부 해석의 문제가 너무 적어. 다른 때보다. 출제율이. 그러니까 풀만한 문제가 없었을 거야. 더군다나 남의 낯이 캡을 도로에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트러스도 마찬가지고 담배 성질도 이 세 개 파트 6문제가 문제가 좀 어려웠어. 그러니까 풀만한 문제가 없었을 거야. 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어디에 문제를 집중했을까? 요 세 문제. 나 요번에 꽈락 나신 분 특징이 뭐냐면 꽈락에는 보통 35점이 많거든요. 이번에는 20점, 25점, 30점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딱 요 세 문제하고 확률계수 합치면 딱 요 점수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좀 상처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야. 두 번째, 아까 이제 토목지 특징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비전공자도 많고 단기간에 공부한다. 그럼 어떤 거에 또 집중하느냐? 최근 기출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당연하지. 나 같아도 최근 기출문제에 집중하겠다. 그런데 뭐에 집중하느냐? 구급 기출문제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논란 사실이 있는데 교수님이 절대 문제를 창작하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모든 출제자는 야, 나 같아도 한번 생각해봐.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야 작년에 뭐 나왔지? 재작년에 뭐 나왔지? 확인해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바탕으로 애들 숫자를 판단하고 문제를 만들 거 아니야. 교수님이 문제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문제를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확인한다는 얘기야. 다 좋아. 그런데 올해 특이하게 역학 20문제 중에서 무려 8문제가 실급 문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구급 뺑뺑이 돌리신 분들, 단기간 공부하시면 어쩔 수 없지. 여기 공부하고 구급 뺑뺑이거든요. 구급 기출 뺑뺑이. 그것도 한 3개년? 제가 봤을 때는 망했을 거예요. 20점, 25점, 30점 예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야. 응?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하면 이게 분명히 팩트로 봤을 때는 사실관계 따져본다라고 하면 아니 작년하고 나이 똑같은데 내가 왜 시험을 어렵다고 느꼈냐면 아까 여러분을 빙의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훨씬 더 체감 난이도를 어렵게 느꼈을 거라고 보는다는 얘기야. 응? 정리해보면 1번 난이도 평가. 체감 난이도는 그러니까 사실 난이도는 작년과 똑같지만 체감 난이도는 훨씬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커트라인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커트라인이 낮아져야지 정상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커트라인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크게 또 마찬가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까 앞에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거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중하위권이야. 그러니까 중상위권. 이거 전국구 시험이잖아. 전국구 시험 아니야? 전국에 채용 인원이 몇 명이 된다고. 토목직의 우수한 인재가 얼마나 많은데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사실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 두 번째, 채용 인원이 줄었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커트라인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공통 과목도 개편이 됐잖아. 이것도 상위권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다른 측면도 마찬가지고 전년 대비 커트라인이 올라갈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얘기가 아니어서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커트라인 예측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25년도 지방직은 어떨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걱정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왜? 나는 20점, 25점, 30점 맞았는데 죽었다. 이렇게 지방직 나오면 나는 60점, 7점이 문제가 아니라 꽈락이다 이거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가지처럼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유는 이게 전국구 시험이라 말씀을 드렸잖아. 당연히 채용 인원이 얼마 되지 않은데 교수님이 자유롭게 문제를 낸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지방직 시험에 만약에 국가지처 똑같이 난이도로 문제를 내잖아요. 저는 과반수 미달로 예상합니다. 과반수 미달. 야, 출제자 모를 것 같아? 요즘 비전공자 많고 나도 알고 있는 거 강사도 알고 있는 걸 그 출제자 모른다고 인력처에서 다 알고 있겠지. 비전공자 많고 공부 기간도 길지 않다. 물론 그래서 일부러 거꾸로 어렵게 낼 수는 있는데 그거는 다 같이 가자는 얘기고 그런 경우는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야. 현실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봐보세요. 19문제죠. A형, B형 합쳐서. 저 올해 같은 경우도 보수가 잡는다고 할지라도 16개에서 17개 봅니다. 그러니까 평이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쫄거나 긴장하지 말라는 얘기야.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 생긴 게 아니라 너가 공부 기간이 짧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야. 공부 방법을 뒤엎어 바꾸기보다는 스스로를 믿고 방법을 꾸준히 신뢰하고 믿으세요. 계속 밀고 나가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하나 더 공부 방법 좀 더 덧붙여 본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아까 제가 다음 카페 남겨주시면 성취성의껏 개인 대 개인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전체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너 테스트 좀 하고 들어갔어요. 테스트. 근데 모의고사를 뭐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모의고사 아니면 상관없어. 야, 최소한 시간 재고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할 때? 제가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야. 그 다음 카페 보시면
자꾸 이제 카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문제가 많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문제 해설 전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거 뽑아가지고 아니면 뭐 교재 있으면 교재 사서 봐. 어떤 책을 봐도 상관없어. 그거 파가지고 시간 지고 문제 풀어보세요. 역학설계 합치면 40문제잖아. 뭐 공통과목도 구할 수 있다라고 묶어놓고 매일같이 문제 풀어봐. 이렇게 매일같이 문제 풀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60점 안 나왔다 평균? 내가 일정 부분 내가 책임질게. 진짜 커플에다 하나 사줄게. 절대 꽈름 날 수가 없어 여러분들. 계속 문제 풀어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 싫다고 하지 말고 됐고 이유되지 말고 매일같이 문제 뽑아서 풀어봐. 응?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좋은 점수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공통적으로 여러분한테 바라는 점입니다. 알죠? 마지막 네 번째 뭐 해설, 출제 경향은 문제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풀이는 해설지를 기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설지를 기반으로 부연 설명할 예정입니다. 기타 다른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다음 카페 2학년 토목직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차라리 맞춤식으로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비수강생 모두에게 열려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저도 편하게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마찰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읽어보시고요. 좌측 하단에 어떤 문제에 근거했는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학습하실 때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니까 한번 읽고 풀어보도록 할까요? 마찰력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개념 정리했습니다. 좌측 상단에 마찰력의 정의 읽어보시고요. 저는 우측 하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력의 예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닥면에 물체가 놓여 있고 자극력을 가하고 있다고 하면 자, 예상 운동 방향과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마찰력을 구하는 방법은 물체 무게에 의한 수직 반력 R에다가 접촉면의 거칠 계수, 마찰 계수죠. 뮤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물체 무게에 의한 수직 반력 R은 변하는 값이 아니죠. 물체 무게 자체가 바뀌기 전까지는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다만 무엇이 바뀌느냐? 마찰 계수는 바뀝니다.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 지금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때 마찰 계수를 정지 마찰 계수라고 부르고 가장 큰 값을 가른다라고 해서 최대 정지 마찰 계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마찰 계수 크기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이때 마찰 계수를 운동 마찰 계수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바로 물체의 관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지하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는 계속 움직이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초 정지 상태에서 움직일 때는 매우 큰 힘을 필요로 했지만 최대 정지 마찰 계수를 이용해야겠죠. 그 이후에는 더 작은 힘, 운동 마찰 계수를 이용해야겠죠. 그 힘만을 가지고도 물체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그림을 그린 게 제가 수업 때 바로 이 그래프죠. 읽어보시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핵심 키워드 보도록 할게요. 우측에 가로 4번 보시면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어떤 방향이다? 반대 방향입니다. 시험 문제 정답이 가장 많이 되는 키워드니까 꼭 기억 부탁드립니다. 2번, 마찰 계수는 접촉면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 없다? 무관합니다. 오해하기 딱 좋죠? 뭐가 관련이 있다? 접촉면의 성질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정지 마찰 계수는 운동 마찰 계수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통 최대 정제 마찰 계수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얘를 기반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 똑바로 읽어주시고. 자, 마찰력은 접촉면의 크기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작다? 아니죠.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답은 가볍게 2번 찾았습니다. 3번, 마찰력은 항상 움직이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핵심 키워드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4번,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에 도달했을 때 마찰각도 최대값 가는다. 무슨 말이냐? 마찰각을 높여가면서 어떤 경사면에서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면 그때 최대 정제 마찰력에 도달했다고 하면 마찰각도 최대가 된다는 얘기야. 이 값도. 그렇죠? 그래서 읽어보면 별 얘기 아닌데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까 관련 문제 21에서 9까지 구급 문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측에 나와 있는데 가볍게 읽어보시면 정답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같다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반대 방향이라 말씀을 드렸죠. 뭐 나와 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양보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5장 단면 성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비법은 42번 단면 상승 모멘트고요. 관련된 기출문제는 11번 15년도 지방 7급 문제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이게 정확하게 2번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공무원 역사상. 사실은 허를 찔렸습니다. 이걸 계산 문제 낼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예상 밖의 문제를 내셨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측 중간에 보시면 I의 평행측정이 써야 됩니다. 단면 상승 모멘트의 평행측정이고요. IXY 임의축은 IXY 도심축에다가 면적 곱하기
도심점에서 축거리를 갖다 두 번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c, yc 이렇게 됩니다. 근데 도심점을 통과하는 축 중 x축 또는 y축에서 대칭축일 때 도심축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 크기는 0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러한 직사각 단면에 도심점을 보게 되면 x축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y축에 대해서도 대칭이죠. 한 축이라도 대칭이 되면 도심축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 크기는 0이 됩니다. 마찬가지 삼각형입니다. 도심점을 봤을 때 x축은 대칭이 되지 않지만 y축은 대칭이 됐죠. 이때도 도심축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 크기는 뭐다? 0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항이 지워지게 되면 결국 면적에다가 도심점의 축거리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식이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얘 갖고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문제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면적을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밑변이 50이고 전체 높이는 100이죠. 도심점을 구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도심점은 이 면적의 정중앙을 가리키고 있을 거니까. 그죠? 위로부터 얼마예요? 50. 밑으로부터 50이겠죠. 굳이 뭐 적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가운데니까 얼마일까? 25, 25겠죠. 이 면적 안에서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럼 면적 곱하기 도심거리니까 우측 해설 보도록 할까요? 면적은 50 곱하기 100이고 5000. 도심거리는 어떤 도심거리를 곱해주는 거냐? 이 떨어진 축거리를 곱해줍니다. 이 거리가 xc, 이 거리가 yc인데 중요한 건 이게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크기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냐면 25에다가 20을 더하면 45인데 얘가 그냥 45가 아니라 x축과 반대 방향이라서 마이너스 45야. 이걸 주의해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 yc는 y축과 같은 방향이니까 위로 올라가고 나머지 요 거리만 구해주면 되겠죠. 50에서 30을 빼주면 얼마다? 20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아까 5000에다가 한 번은 마이너스 45,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20을 곱해주면 정답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쉬운 듯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걸 한번 풀어봤다라고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7급 문제를 제가 8문제를 기반으로 문제를 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러니까 안 풀어본 분들은 아예 손도 대지 못했겠죠. 이게 하나의 시험 문제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는 4장 트러스 해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B법은 33번 절전법 연립방정식, 그 다음에 관련된 기출문제는 16번 20년도 지방직 국어 문제입니다. 우측 해설지 보시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 시험장이었으면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시면 정적 평형 상태 놓여 있고요. 힘 F의 크기와 X축과 이르는 각 세타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3kN은 수평력입니다. 문제시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여기서 문제시된다는 얘기는 경사하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kN은 경사하중이고요. 이것을 쉽게 수직과 수평력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수직은 이렇게, 수평은 이렇게. 원래는 평행삼인형 법칙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주면 되겠죠. 몇 대 몇 대 몇이냐? 우리 피터 정리에 의해서 경사 빗변의 길이는 5, 수직은 얘죠. 4, 수평은 얼마다? 3. 정리해보면 합력이 5니까 수직력은 5 곱하기 5분의 4에서 4. 수평력은 5 곱하기 5분의 3에서 얼마다? 3이 되는 거죠. 좀 시야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R점이 0인 상태, 정적 평형 상태는 R점이 0인 상태잖아. 시그마 H는 0은 이미 얘네들이 성립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만 없어지면 되는 거야? 지금 나와 있는 요 4km만 없어지면 되는 거죠. 그럼 F는 얼마겠어요? F는 4고 당연히 세타는 몇 도겠어요? 90도가 돼야지 이렇게 되면서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문제긴 한데 이게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쉽게 답을 찾았을 것 같고, 물론 나한테 지루하게 해설지를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정답 몇 번이냐면 90점에서 이렇습니다. 4번은 3장 라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B법 23번 라멘의 단면역에 관련된 문제고요. 관련 기출문제는 9번입니다. 18년도 지방 9급 문제야. 잠깐 플레이 멈춰놓고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거의 90% 이상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짠!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10%는 얘는 등변 분포하죠. 아까 문제는 등분포화 중입니다. 그 외 질문, 푸는 방법 전부 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외적 정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A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쓴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기로 이점의 수직 반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P 또한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그냥 미지수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식 하나를 더 필요로 한다는 얘기고, 문제 읽어보시면 C점의 힘 모멘트가 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즉, 이 부분에 내부 인지가 있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측에 대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쓰면 두 개의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연립을 통해서 P와
R2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견적은 나왔으니까 식을 써보면 이와 같습니다. 식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 혹시 초급자가 식 세우는 방법 모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적어보면 이거부터 보시죠. 지저분합니다. 자, 등분포 하중을 구조물 전체에 대해서 A점에서 모멘트 평균 써보도록 할게요. 등분포 하중 집중하중 바꿔주게 되면 밑변은 4, 높이는 16이니까 4 곱하기 16이 되는 거고 작용 위치는 정중앙이니까 4m의 절반 2m가 되겠죠. 여기도 2m.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되겠죠. 식의 방향. 그게 첫 번째 식입니다. 두 번째 식은 작용선을 길게 보세요. 그러면 A점에서 반식의 방향이 되겠죠. 거리는 6에서 2를 빼니까 4m가 되겠죠. 6에서 2를 빼주고 있습니다. 요 식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요 마이너스 R이 곱하기 직각거리는 얼마다? 6m가 되겠죠. 요게 세 번째 식입니다. 자, 설명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멘트에 관련된 식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식은 우측, 그러니까 C점 우측에 대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쓰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아니 왜 얘는 왼쪽 안 하냐고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왼쪽 오른쪽 쓰는 건 반력 구할 때고요. 단면력은 한쪽에 대해서 취하는 겁니다. 지금 우측에 대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 곱하기 2 마이너스 R이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식을 푸는 방법은 요 R이가 P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5P는 64죠. 그러면 P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분의 64니까 515, 5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계산은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혹시 계산 안 되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다음 카페 2학년 토목책에 남겨주시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5번 문제는 6장 재료효과 비법 49번 재료의 포화성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관련 문제는 8번이고요. 24년도 지방 9급 문제입니다. 우측에 나와 있는데 워낙 흔한 문제라서 크게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같이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포화성비 누의 정의는 마이너스 길이 방향 변율분의 가로 방향 변율이죠. 쓰는 방법은 요거부터 먼저 써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 원형이다라고 하면 D분의 지름분의 지름 변화량 델타 D 곱하기 분모의 분수는 뒤집어 써주는 거야. 얘가 L분의 델타 L이니까 뒤집어 써주면 델타 L분의 L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대입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장이었다라고 하면 전통으로는 이걸 뭐 단위 맞추고 자주 할 것도 없죠. D 본다라고 하면 D가 얼마야? 5. 델타 D는 얼마입니까? 50에서 49점이니까 뭐 1이겠죠. 앞자리만 그냥 계산했겠지. 델타 L은 5만큼 늘었으니까 5. L은 그냥 1이니까 1 써주고 이렇게. 그러면 25분의 1이니까 근사가 얼마다? 4. 포화성비 누는 0부터 0.5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4다라고 하면 0.4다라고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답 보거나 찾아야겠죠. 그거 찍는다고 할지라도 35는 5 곱하기 7이잖아. 그러니까 소수 7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전 찍지 않았을 것 같아요. 3도 마찬가지고. 전 찍었다라고 하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 찍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는 마치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어리버리해서 뭐 2분, 3분 풀고 이러면 안 되겠지. 저는 딱 보면은 한 2, 30초 안에 문제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6번 문제는 10장 탄소동에서 비법 134번 항복 단면역과 소정 단면역입니다. 자, 관련된 기출문제는 3번 21년도 국가 7급 문제고 역시 또 7급 문제를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요. 마찬가지로 90% 이상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읽어보세요. 21년 국가 7급 문제죠. 얘는 숫자, 앞에 있는 문제는 문자지 차이점이 있다 없다? 차이점은 전혀 없습니다. 자, 개념을 초급자한테 전달하기 위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소성 중립축을 필요로 합니다. 소성 모멘트니까. 소성 중립축은 면적의 이등분점에 위치합니다. 얘 자체도 시험제 잘 나와요. 면적의 이등분점. 지금은 플랜지 면적과 외부 면적이 각각 OB의 제곱으로 면적이 같죠. 이러한 중립축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성 중립축이라고 부릅니다. 응력도 모양이 다른데 보통은 엇갈린 삼각형을 그려주게 되잖아. 얘는 응력도 모양이 이렇게 소성 상태에 이렇기 때문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 이게 응력도라는 얘기죠. 구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압축력 C와 인장력 T는 같아야 되고 여기다가 우력의 팔 길이 Z를 곱하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압축력 C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C 구하는 방법. 이 면적에다가
이 안쪽 폭 시그마 y를 곱해주면 되겠죠. 면적은 5b의 제곱에다가 시그마 y를 곱해주면 얘는 5b의 제곱 시그마 y. 얘도 5b의 제곱 시그마 y. 그럼 도심거리 구하면 되겠다. 도심거리 얼마야? 두 번에 나눠서 구해야겠죠. 하나는 아까 요거. 얘는 얼마겠어요? b의 절반이니까 0.5b. 얘는 얼마겠어? 5b의 절반이니까 2.5b. 그러면 z는 얼마겠어? 두 개 합치면 3b죠, 3b. 자, 우력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하나의 집중화 중에다가 그냥 8길이 곱하는 거잖아. 이 두 개 곱해주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5b의 3승 시그마 y. 몇 번의 정답이다? 알고 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이 문제를 풀어봤냐 풀어보지 않았냐의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지. 또 풀어봤다 할지라도 어리버리하면 시간 내에 못 풉니다. 그러니까 계륵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제가 다음 페이지 문제 빨리 푸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쇼입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세요. 마찬가지 소성 모멘트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MP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소성 중립축은 면적의 이등분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압축력 C와 응력도는 안 그릴게요. 인장력 T, 그 다음에 우력의 파길이 뭐다? Z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면적은 40 곱하기 20에도 800, 80 곱하기 10에도 800이죠. 그러니까 얘는 800이야. 거기다 뭐 곱한다? 항복강도 100을 곱하는 거죠. 앞자리만 계산할까? 8. 얘도 얼마다? 8이란 얘기지. 우력의 파길 나눠서 두 번 구해야겠죠. 위에 거는 20의 절반 10, 밑에 거는 80의 절반이니까 40. 합치면 얼마다? 50이죠. 정답은 8 곱하기 5니까 앞자리 4로 시작하는 유효숫자 찾으면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지금 제가 한 시간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뭐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제 말 이렇게 매끈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이 문제 푸는 거고,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문제 손대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 교수님이 이 문제 낸 걸 좀 오버 떠신 것 같아요. 뭔가 필 꽂혔나? 지방직은 안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7번 문제는 3장 라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비법 23번 라멘의 담력대에 관련된 문제고요. 충격도를 묻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정적이니까 시험 문제로 볼 수가 없습니다. 힌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적인 충격도를 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양력에 의해서 수평발력이 요렇게 HB, 그 다음에 요렇게 HA가 만들어지고,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고 이제 방향을 알겠지. 얘가 우양력이니까 발력은 좌양력이겠지. 마찬가지로 요 하양력에 의해서 발력은 상양력이겠죠. VA. 크기를 못 구하는 것 뿐이야. 그럼 충력은 누가 일으키느냐? 우리 용빈이 한번 데려와 볼까? 용빈이 데려와서 여기 BC 부분 우측을 보게 되면 누가 충력이에요? 얘가 충력이죠. 그러니까 FBC는 우측에서 보게 되면 압축이니까 마이너스 HB로 일정하고, 얘네들은 충력 만들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기둥 부분에서 돌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얘가 충력이죠. 그러니까 FAC는 마이너스 VA로 일정하다는 얘기지. 얘네들은 충력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림을 그리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확인해 주시고, 아마 긴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충력도는 어떻게 된다? 몇 번이 정답이야? 6의 정답이죠. 그렇다. 나머지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쉬운 듯 어려운 문제, C형이지만 이게 긴장하고 말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차근차근 문제 봤으면 아마 중급자 이상 분들은 풀 수 있었을 거라 봅니다. 물론 쉬운 문제라서 말하진 않았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6장 재력화, 비법 72번 변형률 변환, 관련된 기출문제는 74번, 16년도 서울시 7급 문제입니다. 자, 문제 읽어보면 살벌하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또 7급 문제를 그대로 이용하셨네요. 자, 컨트롤 C하고 읽어보시고요. 컨트롤 V 합니다. 그러니까 로제트 게이지의 방향은 다르지만 그 외의 문제 스타일은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구하는 식까지 똑같습니다. 돌아와서 원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평면 변형식이야. 주 변형률을 묻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 수직 변형률을 묻고 있는 거죠. 앞서서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X축의 수직 변형률과 Y축의 수직 변형률, 그 다음에 XY축의 전담 변형률을 필요로 합니다. 얘는 X축에 붙어있는 거 쓰면 되니까 입실론 A고, A 앞에 숫자만 써줄게요. 10의 마이너스 C승 제거하면 2, Y는 입실론 C, C는 얼마냐면 6이죠. 얘도 원래는 복잡한 공식을 써야 되는데 우리끼리 꿀팁입니다. 얘만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운데 거 2배에서 나머지를 빼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운데 거 2배는 이 입실론 B에서 나머지 거
입실론 C와 입실론 A를 더해서 빼주시면 되는 거죠. 2 곱하기 가운데 거 아까 4라고 나와 있으니까 4 마이너스 2 더하기 6 더하기인가요? 6 더하기 1을 빼주시면 얼마다? 0이네요. 사실 노련한 분들은 이 순간에 정답은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전단 변형이 0이라는 것은 우리 응력 상태에서 타우 xy가 0일 때 주응력이 만들어진 것과 똑같은 얘기야. 즉 얘네 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둘 다 주변형이란 얘기야. 큰 게 주변형이니까 6, 작은 거니까 얘가 최소 주변형률, 얘가 최대 주변형률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값 묻는다라고 하면 1이죠.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에 의지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이 식을 써야 됩니다. 혹시 이 식을 처음 본 분들은 지금 와서 외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문제 푸세요. 한 번 더 쓸게요. 무어원의 중심 더하기 루트 밑변 지워져 버리고 0이니까 아까 0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는 뭐 대입해서 문제 풀면 2, 6, 6이 대입해서 문제 풀면 그대로 6이 나오게 됩니다. 단순 계산 문제니까 직접 풀어보시고 쉬운 문제는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아니 교수님이 국가직이라고 해서 우리를 너무 높게 평가하신 것 같아요. 이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직 이렇게 나오면 저라도 다른 문제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좀 어렵게 낸 거지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6장 재력학, 비법은 58번, 휘응력과 휘전달 응력의 동시 검토입니다. 관련된 문제는 80번 문제, 23년도 국가직 9급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준비해놨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시겠어요? A와 B와 C와 T의 응력 상태를 묻고 있는 문제고 저는 정답만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시점입니다. 시점에 휘응력과 전달 응력은 결과적으로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SFD와 BMD를 그려보면 바로 그릴까요, 그냥? SFD는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휘응력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일정해야 됩니다. 자, 구하는 공식은 타우는 IB분의 VQ고 그 다음에 응력 구하는 공식은 I분의 MY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점의 위치를 봤을 때 시점은 보의 중립축, 보의 중간의 중립축이죠. 그렇죠? 우선 휘응력부터 먼저 보게 되면 보의 중립축에서 휘응력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랑 상관없이 중립축이니까 응력이 뭐다? 0이 된다는 얘기지. 전달 응력은 전단력이 있을 때 발생하는데 지금은 전단력이 없잖아. 전단력이 없으면 전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시점은 제가 무응력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응력이 없다는 얘기지. 자, 이게 똑같은 문제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이 민망했는지 약간의 변화를 줬어. 9번 문제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등분포화증이 제외됐을 뿐 큰 문제의 차이점은 없어. 그러니까 시점에 마찬가지로 보의 중앙이죠. 그죠? 얘 SFD, BMD 굳이 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칭 구조물이니까 그래도 그려볼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대칭이니까 얘가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되겠지. BMD는 볼록인데 이렇게 여기서 약간 꺾이면서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중요한 건 이 부분에 전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전단 능력도 뭐다? 0이다. 마찬가지로 모멘트는 있지만 보의 중립축이니까 휘응력도 뭐다? 0이다. 즉 정답은 0, 0이니까 1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죠. 그러니까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이 문제는 쉬운 문제고 아마 초급자분들은 이런 것도 눈치채기 힘들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겠죠. 괜히 긴장되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실제 시험장에서 맞추기 어려워. 그러니까 맞춰야 되는 문제 정확하게 맞추고 특히 A형 문제 그렇죠? B형 문제에서 정답률 높이고 시험 문제 정답 높이고 D형 문제 잘 피해 나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 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정진해 주세요. 10번 문제는 7장 구조물의 변이, 비법 85번, 중첩공식 단순보, 관련 문제는 21년도 지방직 9급 문제입니다. 보시면 단순보에서 A점의 처진각을 구하는 문제고요. 외력이 집중하중, 등분포하중, 모멘트하중으로 3개가 있습니다. 자, 비교할 문제 21년도 지방직 9급 문제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보면 외력이 2개죠. 집중하중과 등분포하중. 그러니까 모멘트 하중이 빠졌을 뿐 문제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아마 교수님은 이 문제를 참고해서 문제를 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 중첩 공식이니까 각각을 따로따로 외력을 보고 나서 중첩 공식 적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집중하는 P에 의한 처진각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B에 의한 처진각은 보가 아래로 처지면서 이때 처진각 세타 A1이라고 하면 세타 A1은 16 2i분의 PL의 제곱이죠. 두 번째, 등분파 중 오메가에 의한 처진각은 마찬가지로 얼마가 되느냐? 이 값은 세타2고 24 2i분의 오메가 L의 세제곱입니다. 마지막 모멘트 하중이 이제 관건인데 모멘트 하중은 특이점이 그러니까 처짐, 그러니까 공률의 방향이 다른 두 부지는 아래로 볼록이었다고 하면 얘는 위로 볼록이죠. 근다는 3이하이분의 ml, 원다는 6이하이분의 ml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빼줘야 돼. 3는 마이너스 6이하이분의 ml입니다. 이후 주어진 m과 그 다음에 뭐 w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나오는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직접 대입해서 풀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0번 문제 맞도록 할게요.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트러스에서 비법 37번 단면법 단면을 절단하는 방법입니다. 관련 문제는 42번 23도 9까지 9급 문제고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급자분들은 많이 속았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속았냐면 D점의 힌지 지점을 많이 혼동했을 것 같습니다. 미리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D점의 힌지 지점은 문제를 풀m에 있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힌지 지점은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있으나 이렇게 있으나 이렇게 있으나 이렇게 있으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은 이 B점의 놀러 지점입니다. 반드시 반력의 합력이 바닥과 직각 방향의 성분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얘는 속임수죠. 자, 구하는 윤곽만 잡아보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첫 번째, D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통해서 B점의 수직 반력을 먼저 구하고 첫 번째 관문이죠. 여기 구해놨습니다. 얼마냐면 9kN이 됩니다. 두 번째, EF 부재의 부재력을 구하기 위해서 단면을 적절하게 절단 후 자유물체를 그리는 거죠. 왼쪽에서 그리게 되면 이게 자유물체도, 얘가 자유물체도, 얘가 자유물체도, 그죠? 구하려고 하는 부재가 F, EF, 이 부재의 부재력이죠. F, EF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부재가 관통하는 시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왼쪽에 대해서 취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나오게 됩니다. 푸는 건 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급자는 아마 그림이 좀 요상하게 생겼죠? 많은 분들이 속았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도전해보세요. 12번 문제는 2장 정정부에서 비법 5번 자유물질을 이용한 반력 산정입니다. 관련 문제는 17번 23년도 지방 7급 문제고요. 비교적 9급 준비하시는 분들 초급자분들도 수월하게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B점에 상향수직 반력이 3P라고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뭐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정정 보니까 R점이 0 상태가 성립해야 되겠죠. 즉 시그마 보이는 0을 적용시켜 보면 A점의 수직 반력은 자연스럽게 얼마가 됩니까? 하향 2P가 되겠죠. 그래야지만 하향 2P, 상향 3P, 그 다음에 하향 P에서 R점이 0 상태가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하게 한 점을 지정을 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죠. 뭐 A점이나 B점이나 C점도 무관합니다. 저는 그냥 B점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그마 모멘트 P는 0이다.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보게 되면 반시계 방향이죠. 마이너스 2P 곱하기 직각거리 A 더하기 그 다음에 P 곱하기 직각거리 B입니다. B는 0이다. 그러면 PP 넘겨버리고 A분의 B 구하는 거니까 A분의 B는 얼마가 될까요? 넘겨서 구하면 2.0이죠. 뭐 간단한 문제고 이 문제까지 틀리면 맞출 게 없어 여러분들.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놓치신 분들 다시 한번 천천히 풀어보세요.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정정부에서 비법은 10번 하중 전단력 힘모멘트 관계 기본 문제입니다. 관련 문제는 16년도 지방 9급 문제로 이게 비교적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12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초급자도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풀이 방법은 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공부도 할 겸 제가 SFD 가지고 외력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붓 그리기죠. 좌측 이 시작점으로부터 우측 끝나는 점까지 붓을 떼지 않고 한붓 그리기 하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20kN만큼 위로 올라간다고 나와 있으니까 반력 20kN 단위 생략하도록 할게요. SFD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외력도 특별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전단역의 크기가 이렇게 계단 타는 것처럼 내려간다고 하면 하향으로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크기는 이 삼각형의 밑변분의 높이죠. 기울기. 밑변은 10, 높이는 여기까지가 20, 얘가 10이니까 10분의 30이 되는 거죠. 즉 오메가는 10분의 30에서 얼마다? 3kNm/m가 정답이 되는 거죠. 됐나요? 쭉 가다가 마찬가지로 10에서 20만큼 내려갔으니까 차액은 10kN이겠죠. 이렇게 마지막에 위로 20kN만큼 올라가게 되면 완성이 됩니다. 참고로 BMD는 제가 혼자 한번 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느냐? BMD는 이렇게 볼록 가다 정점 찍고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별 차이가 안 난다. 어쨌든 이와 같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 이어서 빨리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육정 재력화, 비법은 55번, 휨 모멘트 휨 변형에 관련된 문제고요. 관련 문제는 22년도 국가지 7급 문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다음 페이지 준비해 놨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22년도 국가지 7급 문제고요. B점과 C점의 곡률 반경의 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점과 C, RC분의 RB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곡률 반경을 구하는 공식을 먼저 떠올려 봐야 되는데, 곡률 반경을 구하는 공식은 여기 나와 있지만 로는 지금은 이제 R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거죠. 구하는 공식이 n분의 2r입니다. 즉 곡률 반경은 뭐에 비례한다? 휨 모멘트의 역수에 비례한다는 얘기야. 또는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글씨는 발로 쓸게요. 죄송해요. 역수니까 반대로 써주면 됩니다. 여기는 MC, 얘는 뭐다? MB. 즉 MB분의 MC라는 얘기죠. 근데 BMD를 그려보면 뭐 구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MB분의 MC는 모멘트 몇 배 차이 나요? 2배 차이 나는 거죠. 이 길이가. 그죠? 그러니까 MB분의 MC는 몇 배 차이 난다? 2배 차이 난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이번에 기출됐습니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로 A분의 로 C죠. 그러니까 로 A분의 로 C를 구한다고 하면 아까 역수에 비례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다가 MC 반대로 여기는 MA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로 B분의 로 C는 역수니까 MC분의 MB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모멘트를 빨리빨리 구할 수 있어야겠죠. 모멘트 구하는 방법은 뭐 아실 것 같으니까 저는 그냥 바로 쓰도록 할게요. BMD 그리면 우리 C잘단에 의해서 이렇게 그려지고 끝부분의 모멘트는 2분의 오메가 L의 제곱, 중앙 부분은 8분의 오메가 L의 제곱, 얘는 0입니다. 구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초급자분들만. 나머지 뭐 어느 정도 내공 있는 분들은 바로 쓸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 써보면 MC니까 MC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 8분의 오메가, 단위 생략할게요. L의 제곱분의 MA는 2분의 오메가 L의 제곱. 이러면 얘는 4. 얘는 MC는 8분의 오메가 L의 제곱. MB는 그러니까 0이죠, 0. 그럼 얼마다?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상 풀고 나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시험장에서는 이걸 경험하지 않았다 이분들은 아까 제가 근간이 되는 문제, 기본 바탕이 되는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분들은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번 국가시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점 부정정에서 비법은 120번, 부정정 구조물의 영향선입니다. 관련 문제는 61번, 23년도 국가 7급 문제고요. 또 7급 문제가 인용이 됐네요. 그죠?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연속부에 하향의 등분포 활화중이 작용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등분포 활화중은 우리 선택적 이미지가 가능하죠. 무슨 말이냐면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떼서 등분포 활화중을 제어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기 작용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 점에 정모멘트가 가장 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점은 여기 A, B 사이에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윤곽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우선 영향선을 먼저 작도 후,
그렇죠? 영향선의 플러스 부분에 등분포 활화정을 선택자 제하면 되겠죠. 주의할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부정전 구조물이니까 직선이 아니라 영향선이 곡선으로 그려지는 게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작대해 보도록 할게요. 뮬러브레스의 방법이고요. 1단계 구속력 해제, 모멘트에 대한 힘 모멘트에 대한 영향선이니까 내부 힌지를 삽입후, 그렇죠? 제가 베제라 이런 방향이라고 했죠. 왼쪽에서는 반시계, 오른쪽에서는 시계 방향입니다. 자, 영향선을 작도하면 이렇게 그림이 잘 그려질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죠? 플러스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느 부분이 플러스예요? 제가 표시해 보면 여기가 플러스 부분, 이 부분이 플러스 부분이죠. 가운데 부분이 마이너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등분포 활화정을 플러스 부분에 제하시켜야 되니까 어느 부분이겠어요? 이렇게 이 부분에 등분포 활화정, 이 부분에 등분포 활화정이니까 알고 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문제는 알고 보면이라고 했으니까 거기까지가 쉽지가 않은 거죠.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얘는 등분포 보기 2번은 등분포 고정하중일 때 전 지간에 이렇게 제하시키는 거고요. 3번을 만약에 정답을 찾는다라고 하면 B점에서 이렇게, 그러면 영향선이 이렇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3번은 뭐가 질문이 되겠어요? B점에 마이너스 MX이죠. 그러면 4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점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영향선이 이렇게 시점 이렇습니다. 자, 공부하실 때 참고 부탁드립니다. 3장 라메라치 케이블 도르래, 또 라메라치 케이블 도르래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비법은 25번 아치의 단면적 산정입니다. 자, 이 문제가 참 애매한 게 이게 뭐 문제만 봤을 때는 어려운 문제냐고 질문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시험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계륵 같은 존재야. 이게 하면 풀 수 있는데 빠르고 정확하게 풀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험장이나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만약에 정답이라도 안 나와봐. 그러면 우왕좌왕하면서 시험 전체 밸런스를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특히 조심하셔야 돼.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물론 오른쪽에 이렇게 해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풀면 되는데 제가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잖아. 저였으면 이렇게 해설같이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보시면 3월절 아치잖아요. 지점의 높이가 이렇게 같을 때는 수직 반력은 단순보의 반력과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보의 등분파중 제하된 거니까 이 등분파중이 대칭하중이니까 딱 절반만, 요 반만 제하시키면 돼. 왼쪽에다가. 그러니까 20 곱하기 여기 8이죠? 그러니까 160이야. 처음부터 딱 써주고. 그 다음에 수평 반력은 케이블 정리로 구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해설지처럼 문제를 풀세요. 무슨 말이냐면 케이블 정리 단순보의 등분파 중이죠. 중앙 시점에 있는 부분, 내부 인진 부분 W20 8분의 오메가 L 16의 제곱이니까 16을 두 번 써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세그 요 높이 5를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2 그죠? 4 640이니까 565 그쵸? 520 58 40 이렇게. 순식간에 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뒷점의 힘 모멘트 구하는 거니까 160 곱하기 8 길이 마이너스 128 곱하기 8 길이. 아직 안 끝났죠? 이 등분파 중에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계륵 같은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2분의 여기 3 곱하기 20이죠? 60 도심거리는 2분의 3이죠. 해주면 뭐 쭉 계산하면 계산도 지저분해. 하면 얼마냐면 6. 내가 지금 후다닥 썼거든요. 내가 쓴 것도 한 1분 넘게 지금 찍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쵸 우왕좌왕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런 문제 조심하세요.
푼다 풀지 만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풀 거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욕장 재료역학, 비법 73번 구형 압력 용기입니다. 관련 문제는 127번 19년도 국가의 7급 문제예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원통형 압력 용기죠. 비교하는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우측에 나와 있는데 19년도 국가의 7급 문제입니다. 문제 읽어보시면 얘는 구형 압력 용기네요. 그죠? 그렇다. 구형은 축구공 같은 모양, 원통형은 뭐 아시겠지만 이런 모양을 원통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문제 간단하게 윤곽 잡고 나서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구형 압력 용기고요. 재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반경은 반지름이죠. 네, 두께는 이렇습니다. 허용력 설계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 나와 있지만 허용력 구하는 방법은 강도에다가 인장 강도를 안전율로 나눠주면 되겠죠. 문제에서는 안전계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얘가 저항효과니까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정효과가 마극력이라고 부르는데 최대 수직 응력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구형 압력 용기에서 요거 하나는 외워야겠죠? 2t분의 PR. 나머지 대입하고 요 n 구하면 이 문제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4번으로 나와 있네요.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비교되는 문제 2번 문제 17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안지름. 여기서 속임수가 있었다. 안지름이야, 안지름.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내측 반지름이 필요하거든요. 내측인지 어떻게 하느냐? 아무 말도 없으면 내측으로 생각해야지 뭐. 그러니까 얘는 지름에 2를 나눠줘야겠죠. 여기서부터 말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쭉 읽어. 이번 원통형. 원주방향 응력이네요. 원주방향 응력은 얼마예요? 주응력이면서 원주방향 응력은 t분의 p. 뭐가 원주방향인지 아시죠? 여기 그림 보시면 이쪽 방향 응력이 원주방향 응력입니다. 얘는 축방향 길이방향 응력이고 t분의 pr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시그마 원로 아까는 인장 강도와 안전율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원로가 주어져 있죠.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그 다음에 뭐 구하는 거야? t. 이건 뭐 계산하는 건 단순 계산이니까 나머지 뭐 대입해서 풀어보면 되겠죠. 7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7의 배수가 있으니까 정답도 7의 배수를 찍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 찍으면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7번 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풀어보세요. 괜찮아. 지방직 때 잘 보면 되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지방직 잘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장 기동 비법 130번 장주 자구라 중 물론 몇 가지가 믹스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기출문제는 14번 17년도 국가직 국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부터 먼저 보고 오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준비해놨습니다. 자, 17년도 국가직 국어 문제죠. 문제 읽어보시면 원형 단면에 수당비를 묻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효 수당비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정확한 명칭은 유효 수당비다. 정의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가늘고 긴 정도 그러니까 최소 회전 반경분의 유효 길이 L2가 됩니다. 최소 회전 반경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미니멈이 붙는 거죠. 안 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트 면적분의 최소 단면 2차 모멘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외우고 있는 값을 써줘야겠죠. 원형 단면의 단면 2차 모멘트는 64분의 파이 d의 4제곱. 면적은 얼마예요? 4분의 파이 d의 2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제가 이거 외우라고 했죠. 이거 토목설계에서도 어차피 외워야 됩니다. 4분의 t. 그러면 대입하면 4분의 d. 유효 길이인데 유효 길이 계수가 필요한데 아무 말도 없잖아. 그러면 그냥 양단 힌지 단순지지야. 그래서 그냥 L을 집어넣는 거지. 정답은 그래서 D분의 4L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입니다. 질문이 많네. 회전 반경 묻고 있습니다. 아까 회전 반경은 문제 풀어봤었죠? 4분의 D. 제가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효 세상비 보도록 할까요?
아까 최소의 전반경분의 유효길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까 문제랑 차이점이 있다. 이게 4분의 d였죠 아까. 유효길이가 지금 얼마예요 근데? 고정 자유니까 유효길이 개수가 2. 그렇죠? 이렇게 빌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면 2L. 요게 차이점이 있네. d분의 얼마냐면 8. 앞에서 바탕에 되는 문제를 정확히 풀어봤다라고 하면 정답은 저는 쉽게 찾았을 것 같아요. 3번 탄성착을 화중은 간단하게 풀어보면 PCR은 유효길의 제곱인데 바로 쓸까요? 이게 찾았을 거고. 얘는 어떻게 쓸까? 작은 응력은 유효쌍비의 제곱 파이의 제곱인데 유효쌍비는 아까 구했잖아. 어디 갔냐? 요거 제곱해줘서 넣어주면 되니까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문제 풀었으면 미안해. 자꾸 내가 탓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아쉬워서 그래. 잘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나 안 봐도 화나다. 지금 주저앉아가지고 세상 다 망한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특히 초급자가 처음부터 잘 보기 어려운 시험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어 사실은. 근데 국가직 시험의 특징을 보고 정신 차리고 지방직 달려야지 뭐 하는 거야. 괜히 쫄아가지고 망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조금이라도 개선할 생각을 하세요. 응? 도와줄게. 알겠죠? 여기까지입니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7장 구조물의 변이, B번 88번 중첩 공식 해보고 관련된 문제는 51번 17년도 지방직 9급 1차 문제입니다.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똑같죠? 이번 문제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라이트도 마찬가지, 베이직도 마찬가지고 이것만 하라고 말씀드리잖아. 응?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맞췄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초급자분도 좀 미안하지만. 자, 푸는 방법. 자유물질도 그리면 이렇게 되고 위쪽은 힌지, 아래쪽은 자유단 되는 거죠. 힌지, 자유. 반력 구한다라고 하면 이게 3P잖아. C점이 요 점이니까 이 점이 처지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냥 이 3P에 의한 중첩 공식 쓰는 거지. 어떻게? 캔틀레버 중첩 공식이니까 3EI 분의 P 대신 3P L의 세제곱이죠. L은 2분의 L의 세제곱이니까 3 약분하면 8 2i분의 P L의 세제곱 이렇습니다. 틀리신 분들 좀 아쉽다. 응? 지방직에서는 비슷한 유사한 문제 또 바탕되는 문제 나오면 꼭 맞추세요.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습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8장 부정정에서 B번 116번 분배법, 모멘트 분배법 간접 분배입니다. 아주 교수님이 마지막 문제라고 문제를 너무 막 내셨어요. 어렵게. 네, 10판에서 서울시 또 7급 문제, 2차 문제가 인용이 됐습니다. 9급에서는 풀기 어렵다고 보고요. 7급 문제도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닐 텐데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싶어요. 교수님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모멘트 분배법 간접 분배입니다. 분배율을 먼저 결정해야 되는데 분배되는 곳은 B점이고요. 원단이 롤러 힌지면 L분의 3EI, 고정이면 L분의 4EI죠. 여기 적어놨습니다. 비율이 중요한 거니까 6분의 3EI는 약분하면 2분의 2I, 8분의 4EI도 약분하면 2분의 2I. 률 몇 대 몇인지가 중요한데 1대 1이죠. 즉 분배율은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입니다.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어렵죠. 자, 쭉 내리고 우선 직접 분배가 아닙니다. 직접 분배는 B점에 모멘트 하중이 작용했을 때만 직접 분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간접 분배입니다. 푸는 방법은 B점을 고정단으로 보고 나서 고정단 모멘트를 받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을 제가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 부분하고 자 이렇게 단위를 안 쓸게. 이렇게 이러고 나서 여기 B점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죠? 여기 C점이고 이 고정단 모멘트를 가짜로 받는 거야. 이렇게
얘 구하는 공식 얼마냐면 8분의 오메가 L의 제곱. 길이는 이거 써야겠죠. 얘는 얼마냐면 8분의 PL. 얘는 이때 2L 써야겠죠. 시계 방향이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걸 구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써볼게. 제가 여기는 그러면 플러스 36 안쪽에서 써주는 거 이렇게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자, 근데 실제로 이거 고정이 아니에요. 고정이 아니죠. 그럼 이거 가짜라고 부른다. 가짜의 합은 얼마냐면 24잖아. 36 더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 진짜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분배해 주는데 합치면 24 가짜, 진짜는 마이너스 24겠지. 풀어준다고 부르는 거야. 그 마이너스 24를 분배열에 따라서 분배해 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끝났냐? 아니야. 원단이 전달해 줘야되는데 원단이 이렇게 놀러지점이면 전달할 게 없는 거고 고정이면 절반을 또 전달해 주는 거야. 이렇게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6. 최종 결과는 이 모든 결과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24, 그러면 마이너스 24. 얘는 두 개 더하면 플러스 6이죠. 이 결과는 이렇게 볼 수 있어. 자유문체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등분파정 있고 여러분이 구한 결과 요게 플러스 24라는 얘기는 시계 방향 24, 이건 마이너스 24죠. 반시계 방향 24 플러스 6이니까 이렇게 6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질문을 보시면 뭘 구하라고 나와 있냐면 시점에 발생하는 부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잖아. 이게 왜 부모멘트냐면 시점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아까는 시계 방향인데 얘가 부야. 부 양쪽에 이렇게 부. 그래서 얘가 부모멘트야. 그래서 MC는 마이너스 6 kNm. 정답은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항상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쉽지만 이게 초급자분들이 풀기는 어렵지. 그렇죠? 나 이제 맨날 똑같은 거 하다 보니까 그냥 익숙하게 이제 문제를 푸는 거지만 취급하시는 문제에 준해서 제가 봤을 때 문제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지. 국어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교수님이 기분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지방직에서는 유쾌한 교수님이 와서 문제 내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반성할 건 반성하고 방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던 대로 정진해서 시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아까 제가 4개의 카테고리 나눠서 총평 해설 강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해설책 기반으로 설명되다 보니까 개개의 설명이 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영상이고 제가 펜을 쓰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다음 카페 2학년 통목 측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성 있고 답변 남기도록 할게요. 질문이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제가 일이 좀 밀려 있어서 곧 끝나는 대로 바로 답변 드릴 테니까 삐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시험 본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 기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